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펜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고,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더 중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컬링 지도부의 전횡을 밝혔던 팀 킴이 오늘은 김경두 전 부회장 등이 상금은 물론 팬들이 준 편지와 선물까지 검열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무리를 빚은 만민중앙교회에서 이번엔 교회 부동산 매각을 놓고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교인이 돈을 빼돌렸다는 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MBN 단독 보도입니다. 장관 임명 강행과 경제팀 교체에 반발한 두 야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예정됐던 본회의는 끝내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위 구성에도 이견을 보여 결국 파행됐습니다. 유족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고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헌재의 동향을 사실상 불법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전 차장은 현재 헌재 파견 법관으로부터 100여 차례가 넘는 동향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3만여 명이 응시한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이 전국 1,190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돼 불수능으로 평가될 전망입니다. 펜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펜스 부통령은 미국이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 더 강한 북핵 압박 용어죠. CVID를 문 대통령 면전에서 거론했습니다. 북한이 더 중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요. 황정 기자 보도합니다. 30분 동안 이뤄진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2차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펜스 미 부통령은 북미 관계 진전은 있었다고 밝히면서도 CVID를 언급하며 아직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더 중요한 조치를 북한이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ll see even more material steps taken by North Korea to achieve our shared objective. 최근 북한 미사일 기지 가동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 점을 감안해 비핵화의 고삐를 더 죄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펜스 부통령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도 한미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했을 경우 북한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1일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히며 시간과 장소는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GS건설의 싱가포르 지하철 공사 현장을 방문해 우리 기업의 동남아 인프라 수주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남북이 10개씩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 GP 철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측은 GP를 아예 폭파시켰고 북한도 곡괭이 등으로 이 GP를 철거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하는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50년 동안 비무장지대 DMZ에 서 있었던 남측 GP 한 개가 철거되는 모습입니다. 군 당국이 폭파 방식으로 GP 시설물을 철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철거 작업에 참가한 군 관계자는 해당 GP의 상부 구조물은 굴착기 진입 및 철거가 어려워 폭발물을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은 지난 11일부터 각각 10개의 시범철수 대상 GP 철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북한이 북측 GP를 철거하는 모습도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10명 안팎의 인원이 동원돼 망치나 곡괭이 같은 도구로 직접 부수는 모습이 우리의 폭발 방식과는 사뭇 다릅니다. 국방부는 남북이 철거 현황을 상시 통보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순조롭게 철거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철거한 GP 시설 중 일부를 역사관으로 옮겨 보존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은 시범철수 대상 GP 철거를 모두 완료한 뒤인 다음 달 중 상호 검증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우리나라에 온 북한 대표단이 경기도 곳곳의 산업시설을 방문했습니다. 리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은 자율주행차를 타고 실험동물에 온 것 같다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윤규란 기자입니다. 리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 5명은 첫 일정으로 자율주행 모터쇼가 열리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찾았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기도의 자율주행차 제로 셔틀에 올라 도로를 달리며 차량의 이모저모를 살폈습니다. 오늘 제로 셔틀 타본 소감 어떠세요? 지금 시험 단계니까 우리가 오늘 시험 동물이 된 셈이죠. 북한 대표단은 화성의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찾아 전자동 식물 재배 시스템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정을 마친 북한 대표단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만찬을 하며 남북 국회회담과 민간 교류 협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김성애 아태평화위 실장의 방남 취소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성애 실장이 갑작스럽게 일정을 변경했다는 얘기는 아마 북미회담 고위급 회담 실무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경기도 곳곳에 산업시설을 둘러본 북한 대표단은 휴식을 취한 뒤 내일 오후 고향 엠블 호텔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합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반값 연봉으로 자동차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광주형 일자리가 벼랑 끝에 섰습니다. 원래 오늘까지 현대차와 협상을 끝내는 게 광주시의 목표였지만 한노총과 광주시가 초기에 내걸었던 조건을 바꾸면서 현대차가 난색을 보이게 된 겁니다. 연봉이 훨씬 더 올라가게 생겼거든요. 정치훈 기자입니다. 서울모처에서 비밀리에 열린 광주형 일자리 막판 협상은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협상단장인 이병훈 광주문화경제부 시장은 오후 늦게 문자 메시지를 돌려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 일요일까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애초 국회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오늘을 시한으로 협상을 진행했지만 국회 예산 소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시간을 번 것으로 해석됩니다.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노동계는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불황 속에서 생산시설이 남아돌고 있어 과잉 투자가 우려된다며 고용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성사됐다. 그러면 광주에 10만 대 줬는데 대구형 일자리에는 왜 10만 대 안 주노? 불매운동하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작법인을 세워 완성차 공장을 지은 후 반값 연봉으로 일자리를 나누자는 정책입니다. 광주시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현대차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현대차 노조의 반발마저 겹치면서 협상 타결은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는 민주노총은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법 집행의 최고기관인 대검찰청에 이어 국회와 청와대에서 또 기습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민주노총의 나라 같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여야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이들을 비판했습니다. 권영봉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대검찰청 농성에 이어 어제는 청와대와 국회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민주노총의 잇따른 시위에 민주노총의 나라 같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노총과 결별하고 야당과 손을 잡으면 청와대의 노동개혁을 앞장서서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노총과 결별하고 오히려 야당과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 당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앞장서서 도울 것입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노총을 비난한 데 이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어떤 집단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민주노총에 대한 거친 언어를 거두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민주노총을 감쌌습니다. 오는 21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민주노총과 여야 정치권의 대립은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1번지인 부산, 울산, 경남이 동남권 벨트죠. 침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경남은 수출이 1년 전보다 40% 넘게 급감했고 부산 역시 생산, 소비, 수출 모두가 부진에 빠졌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근로자 2,400명이 일했던 울산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는 석 달째 공장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아랍에미리트의 나스르 프로젝트 이후 45개월 동안 신규 수주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울산의 3분기 실업률은 4.9%,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산업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제조업 전진기지인 부울경, 이른바 동남권 벨트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경남의 광공업 생산은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3% 급감했습니다. 부산 역시 대표 산업단지인 녹산공단 설비가 40%나 멈추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생산 투자, 고용 부진과 함께 가계에서의 소비 위축이 굉장히 심각해질 것으로 지역의 어떤 경제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특히 경기가 본격 하강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어 제조업 중심 지역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일주일 전 컬링 지도부에 전횡을 밝혔던 팀킴이 오늘은 김경두 전 부회장 등이 상금은 물론 팬들이 준 편지와 선물까지 다 검열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먼저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주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팀킴의 얼굴엔 침울함이 가득했습니다. 김선영 선수가 읽어내려간 호소문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사전 검열. 평창올림픽이 끝난 뒤 팬들이 보낸 편지와 선물을 감독단이 일일이 뜯어보며 감시를 했다는 겁니다. 올림픽 이후에 저희에게 온 팬분들의 선물과 편지는 항상 뜯어진 채로 받았습니다. 상금을 투명하게 관리했다는 장반석 감독의 반박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장 감독님이 증거로 배포하신 고은사 1,200만 원도 카톡에서만 의견을 물었을 뿐 그 후로 언제 얼만큼 사용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팀원들의 언론 접촉 제한, 간혹 인터뷰를 하더라도 김경두 부회장 등 지도부에 대한 얘기만 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올림픽 영웅에서 한순간 논란의 중심이 된 팀킴. 5명의 소망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다시 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부조리들이 밝혀내지고 이제 컬링이 좀 더 바뀔 수 있도록 선수들은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할 것이고.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팀킴의 훈련을 담당했던 외국인 코치도 감독단 측의 실상을 폭로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갈란트 코치는 팀킴의 훈련에 대해 상의하거나 훈련을 제안해도 지도부가 이를 거절했고 심지어 급여도 제때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라리 김민정 감독이 연습장에 나오지 않는 게 더 팀에 도움이 됐다면서요. 조희로 기자입니다. 2018 평창올림픽에서 팀킴의 은메달 획득을 도왔던 피터 갈란트 코치도 팀킴의 폭로에 동참했습니다. 갈란트 코치는 서면을 통해 당시 팀킴이 메달을 따기까지 고난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도부가 팀킴의 연습 일정을 공유하지 않는 등 소통에 문제가 있었고 직접 훈련을 제안해도 지도부가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 베이징 세계선수권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연습을 요청했지만 지도부가 세계선수권대회는 중요하지 않다며 거절했다는 겁니다. 또 김민정 감독은 훈련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는데 김 감독이 전문성이 부족해 오히려 팀에 도움이 됐다고도 말했습니다. 피터 코치는 질문과 소통이 가능했지만 김민정 감독님께서는 지시만 내렸고 그 이후에는 들어와서 보신 적도 없고 심지어 갈란트 코치는 급여도 제때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요청해야 급여가 지급됐고 9개월 동안 급여가 밀린 적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팀킴의 기자회견에 이어 코치의 폭로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팀킴의 재반박에 외국인 코치까지 가세한 폭로. 하지만 감독단은 아무리 연락을 해봐도 묵묵부답, 두문불출입니다. 또 다른 반박을 준비하는 걸까요? 아니면 곧 있을 감사에 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김태일 기자입니다. 지난주 팀킴의 첫 폭로 이후 즉각적인 반박에 나섰던 감독단 측. 제가 명확하게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카톡도 캡처를 해가지고 증빙 자료로 기자분들께 알렸어요. 하지만 팀킴의 재반박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첫 폭로 이후 대응이 없었던 김경두 전 부회장이나 김민정 전 감독 역시 줄곧 두문불출하는 상황. 일부에서는 팀킴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준비하거나 팀킴처럼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정 감독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정면 반박보다는 감사에 대비하고 있을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문체부와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의 합동감사는 오는 19일부터 진행됩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의 진실공방, 그 진위 결과에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사퇴를 놓고는 민주당 손혜원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그녀가 선 감독을 물러나게 만들었다. 그러니 직접 감독을 맡아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손 의원은 자신의 SNS에 여기에 대한 말은 없고 엉뚱하게 연금 얘기를 올리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네, 한 번 더 할 기회가. 아시안게임 당시 오지환 등 일부 병역 미필 선수들을 뽑아 특혜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국감장에 불려왔던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국감 내내 선 감독을 강하게 몰아붙였고 일부 비하성 발언까지 하면서 스포츠계를 중심으로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우승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하시던지 사퇴를 하시던지. 수습되는 듯 하던 논란은 선 감독의 갑작스런 사퇴에 손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감독직 사퇴를 통해 국가대표 야구 선수들과 금메달의 명예를 지키고 싶습니다. 특히 선 감독이 손 의원의 발언이 사퇴 결심을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언급하면서 손 의원에 대한 비난 댓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의견을 올리면서도 선 감독 사퇴에 대해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손혜원 의원. 일부 야구 팬들이 직접 감독을 해보라며 분노 섞인 반응까지 쏟아내는 가운데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음란물 카르텔 범죄. 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프로그래머와 필터링 업체 대표들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지금 이들과 양진호 회장과의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성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주로 인터넷 댓글 등 여론 조작에 쓰여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헤비 업로더들이 웹하드에 음란물을 유포할 때 사용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웹하드 주소로 바꾸고 업로드 명령을 내리면 동시다발적으로 음란물이 배포가 가능합니다. 웹하드 업체와 음란물 등을 걸러주는 필터링 업체, 그리고 음란물을 웹하드에 올리는 헤비 업로더 등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자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음란물 유포와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경찰은 필터링 업체 대표 2명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양진호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웹하드 음란물 카르텔에 관여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 공익신고자는 필터링 업체 뮤레카 등을 차명으로 운영한 양 회장을 웹하드 카르텔의 주범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미 퇴사해버린 임원 한 분과 직원 한 분이 헤비 업로더를 관리하고 또 직접 일부 업로드도 하고 서버를 통해서 끌어올리기라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와 함께 경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된 만큼 양진호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전말이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얼마 전 목사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만민중앙교회에서
이번엔 교회 돈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000억 원대 교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빼돌려졌다는 겁니다. 정수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총 13,000제곱미터. 만민중앙교회 소유였던 이 부지는 지난해 10월 한 주택조합으로 넘어갔는데 매매가가 1,200억 원대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돈을 둘러싸고 교회 내부에서 분쟁이 일어 신도 20여 명이 당시 원로회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상 교회 자산은 종중의 자산과 마찬가지로 교인들의 공동 소유인데 교인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생략됐고 실제 돈의 용처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고발한 신도 측의 주장입니다. 부지를 가지고 대출을 받았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부지는 부지대로 팔고 근데 이거를 교인들이 몰라요. 교회 돈을 둘러싼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이 교회는 모델하우스 부지를 빌려줘 임대료를 받았다고 신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또 신대방 부지가 전성도님들이 또 밤마다 부르짖어 기도해 주셔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델하우스 임차료 4억 4천에서. 하지만 MBN이 부지 임차료를 낸 조합에 확인해 보니 실제 지불 금액은 2배나 많은 8억 8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하다못해 발표라든가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전혀 성도한테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물어보고 싶어도 어떠한 답변이나 이런 게 들을 수 없었고. 교회 측은 이런 의혹에 대해 신대방 부지 매매는 합법적 과정과 절차에 의해 처리됐고 재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찰 이렇게 수사하고 있어서 이론 하나 이렇게 허투루 이렇게 낭비하거나 소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발장을 접수받은 서울 남부지검은 서울 구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이틀 전 서울 이수역 근처에서 발생한 남녀 일행 간 쌍방 폭행 사건이 성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죠. 여성 혐오 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국민청원 호소 글에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린 건데 경찰은 이 여성들이 먼저 시비를 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자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찰차 한 대가 나타나더니 잠시 뒤엔 앰뷸런스 차까지 들어오고 응급 환자를 싣습니다. 20분 뒤엔 성인 남성 3명이 경찰에 연행됩니다. 그제 새벽 서울의 한 주점에서 남성 5명과 여성 2명 사이 시작된 말다툼은 이내 집단 폭행으로 번졌습니다. 이 중 A씨 등 여성 2명과 B씨 등 남성 3명은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주점 안에서 벌어진 폭행은 이곳 계단에서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성 A씨는 옆 테이블 커플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봐 이들과 시비가 붙었는데 관계없는 B씨 등 남성 일행 5명이 시비를 걸고 갑자기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A씨가 뼈가 보일 만큼 맞았는데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가 됐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30만 명 넘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 일행은 A씨 등이 먼저 인신공격적인 말을 했으며 자신을 때리고 몰래 찍기까지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오늘 목격자가 당시 찍은 영상만 보면 여성들이 먼저 시비를 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가게 내부 CCTV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자한입니다. 잔혹한 범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며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무려 100만 명을 넘겼던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당시 피해자 김성수에 대해 가족들이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면서 정신감정이 이뤄졌었죠.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평소 우울증약을 복용한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논란이 일자 지난달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정신감정을 받은 김성수. 법무부는 감정 결과 김성수가 범행 당시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성수는 추후 재판에서 처벌 강경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피해자 유족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CCTV를 자체 분석하고 피해자 부검 결과를 근거로 김성수의 동생도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아 형인 김성수의 범행을 사실상 도왔고 이 영향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겁니다. 15번을 찌르는데 뒤에서 잡고 있었다? 그래서 충분히 살인죄 고의가 있었다 보이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문제를 잘 해결했다면 살인까지 가지 않았지 않겠나. 하지만 경찰은 동생이 흉기를 휘두르는 김성수를 말리고 신고를 했다는 점에서 살인죄의 공범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찰 내외부 전문가들의 법적 검토 결과 김성수와 공동폭행을 한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사법농단 핵심 인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헌재의 동향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헌재가 백남기 씨 조건부 구검영장에 대해 판단을 할 거였거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헌재의 다른 민감한 사안들도 수없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9월 경찰 물대포에 맞고 혼수 상태에 빠졌던 고 백남기 농민이 약 10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백 씨 시신에 대한 구검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유족과 협의하라는 조건이 포함된 조건부 부검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민변 측은 부검영장이 유족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각하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소원 청구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헌재에 파견된 법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엔 민변 측이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서와 사건 내용이 담긴 보고서, 그리고 헌재 측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까지 포함됐습니다. 이 사건을 포함해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재직기간 헌재 내부 동향과 사건 정보를 각각 100차례 이상 보고받았습니다. 이 중에는 차기 헌법재판소장과 관련해 당시 헌재 소장이 특정 재판관을 지지한다는 등의 민감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법원의 위상 강화를 위해 헌재 내부 동향을 사실상 사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이 하나부터 10까지 헌재를 들여다본 사실이 드러나면서 윗선에 대한 추가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소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들도 공개가 됐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나오기 6년 전 대법원은 이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오자 이 판결을 미뤘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3년 11월 박준호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판결을 늦춰야 한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늦추면 일본이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인정해 줄 거야 라면서요. 그리고 실제로 한 달 뒤에 외교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등이 모여서 재판 지연 전략에 대해 회의를 합니다. 차한성 당시 대법관 겸 법원 행정처장은 이런 이야기를 2012년 대법원 판결 때는 왜 안 해줬냐, 브레이크를 그때 걸어줬어야지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대놓고 대법원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고 봐도 되겠죠. 기소된 임종헌 전 처장의 재판을 누가 맡는가가 또 관심거리였는데, 중앙지법의 법관 상당수가 관련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재판은 법원 행정처 근무 이력이 없는 새로 생긴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임종헌 전 차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새로 생긴 형사 36부가 맡게 됐습니다.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법원 행정처에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 경희대 법대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과는 고향과 출신 대학이 모두 같습니다. 또 지난달엔 시위 도중 경찰에 물대포에 맞은 뒤 숨진 백남기 씨 유족에게 경찰이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임종헌 전 차장과의 연고 관계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부 중에 무작위 전산배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왔습니다. 민변은 법원이 신설된 재판부에 사건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특별재판부 도입이란 국민적 요구를 피하려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재배당 없이 그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임종헌 전 차장의 첫 재판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다 썼는데
갑자기 직급과 월급을 모두 다 낮춰서 다시 계약을 하자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 번 쓴 근로계약서를 한쪽이 바꾸는 건 위법이죠. 순천향 대학병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혁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30대 이모 씨는 지난 10월 순천향 대학병원의 예산 담당 경력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첫 출근인 10월 18일 6급 사모봉에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갑자기 오후에 총무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7급 6호봉으로 낮추자는 요구였습니다. 이 씨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계약 변경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사무처장님이 나이도 많은데 그냥 재계약을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절하니까 방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보름 동안 인사 발령만 기다리던 이 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실제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순천향대학교 병원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병원 측은 이 씨와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 학교법인 동은학원의 승인을 받은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사규정상 경력에 대해서 사모봉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법인에서는 12년은 다 인정할 수가 없다. 문제는 이미 근로계약서를 썼다면 쌍방의 동의 없이 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용자가 불이익하게 내용을 변경해서 노동자에게 계약을 다시 하자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사항이고요. 당연히 노동자는 그에 동의하면 안 되겠고요. 이 씨는 노동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동은학원은 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이 씨의 근로계약서를 승인했습니다. 일단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말은 인간사랑이라고 하면서 사람 마음에 병 주고.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두 보수 야당의 보이콧으로 오늘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예산안 심사도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이러다 나중에 또 한꺼번에 대충 심사해서 넘기면 국민만 손해죠. 최형규 기자입니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열리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장 한쪽이 텅 비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인사를 이유로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하며 불참한 겁니다. 두 야당은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에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회를 무력화시키고자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의도에 집권당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협치를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말하는 주머니 속의 사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이콧 중독증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20대 국회 들어 야당이 상임위와 국정감사, 의사 일정을 보이콧한 사례가 오늘까지 14번이나 됩니다. 이쯤 되면 보이콧 중독증이라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도 각 당 간 인원수를 두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파행됐습니다. 민생법안 처리에 예산안 심의까지 지체되면서 부실 심사 우려와 함께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요즘 보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문연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그런데 유독 이원주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산 영도 지역구를 염두에 두고 자유한국당 입당을 추진한다는 건데 이 의원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며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바른미래당 이원주 의원. 자유한국당 입당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끊이지 않았는데 최근엔 반문재인 활동에 선두에 섰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서 과거 운동하다 감방 다녀온 것을 기득권 유지의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이미 보상을 넘칠 만큼 받았다며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고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당 배를 타고 부산 영도에 가려는 것이냐, 그거는 보수가 아니다 등 쓴소리를 쏟아냈고 여당도 비판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나를 국회로 보내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 그 방향에 맞춰서 하는 게 기본 도리죠. 기본이 흐트러진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반면 영도가 지역구인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누구든 도와줄 생각이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무슨 입당이니 아니니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의도식 셈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에 걸려있는 문구입니다. 고액 세금 체납자를 추적해 세금을 받아내는 팀이죠. 국세청엔 숨긴 재산 무한 추적팀도 있습니다. 고액이면서 상습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사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이 1년을 넘고 1,000만 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는 모두 9,400여 명. 금액으로는 무려 5,340억 원이나 됩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7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만 원이 더 늘었죠. 분명 돈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명단 공개 말고는 더 강력한 처벌 방법이 따로 없는 걸까요? 유럽, 특히 독일의 경우는 세금을 안 내고 체납할 경우 돈만 내고 많은 정도가 아니라 형법으로 강하게 처벌을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세무당국은 탈세를 한 배우 판빙빙에게 세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법대로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했고 놀란 판빙빙은 용서해달라며 단 며칠 만에 그 많은 세금 1,400억 원을 완납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체납자에게 관대한 편이죠. 본인의 그 외에 가족의 재산은 볼 수 없도록 해서 체납자들이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면 세무당국이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거든요. 정말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고 세금을 내지 않는데도 돈을 징수하거나 감옥으로 보내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 지난해 2억 원 이상 고액 상습 세금 체납자의 체납액은 11조 4천억 원에 달했지만 징수한 세금은 1,870억 원, 1.6%에 불과했습니다. 국가는 꼼꼼한 체납 관리를 통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의 명단만 공개할 게 아니라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뉴스초점이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수능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돼 국어와 수학 영역이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각생은 있었고 이들은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 표정 이현재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어둑어둑한 새벽부터 손수 만든 플래카드를 들고 북소리에 맞춰 함성을 지르며 응원전을 펼치는 후배들. 선배를 둘러싸고 힘찬 응원의 기운을 불어넣어주기도 합니다. 부모님과 고사장을 찾은 수험생들은 뜨거운 포옹으로 긴장감을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했는데 그냥 공부하고 연습하던 대로 편하게 마음 잡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시간 내내 부모님들은 정성스레 기도를 올렸습니다. 길었던 시험이 끝나고 고사장을 빠져나오는 수험생들의 표정엔 시원섭섭함이 묻어났습니다. 1년 동안 진짜 매일 야자 끝날 때마다 차 타려오는 거 되게 귀찮았을 텐데 매일매일 와줘서 고맙고 앞으로 효도 열심히 할게. 올해 수능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돼 국어와 수학 영역이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학시험의 경우 최고난도 문제를 통해 변별력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중에서는 상위권 1등급, 2등급, 3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네모낭입니다. 중증 시각장애인의 시험이 끝나는 밤 9시 43분을 기해 종료되는 올해 수능의 결과는 다음 달 5일 수험생들에게 통보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수질 원격 감시 장치를 조작해 하수를 방류해온 전국 8곳의 하폐수 처리장이 적발됐습니다. 측정기를 조작한 게 드러나면 큰일이니 창문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경기 포천시의 한 하수 처리장입니다. 이곳에서 걸러진 물은 고양시와 파주시의 식수원인
임진강으로 흘러갑니다. 수질은 원격 감시 장치를 통해 관리됩니다. 그런데 운영을 맡은 위탁업체가 측정 기기를 남몰래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곳이 측정 기기가 있는 건물인데요. 출입문이 열리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기기를 조작했습니다. 5년간 2만 차례에 걸쳐 조작이 이뤄졌습니다. 무단으로 방류된 하수는 무려 1,250만 톤이나 됩니다. 수질이 기준을 초과하며 한 해 6억 원의 운영비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에 따른 계약 해지 불안감도 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업체는 혐의를 부인합니다. 방류수 수질 오버 문제 때문이 아니고 방류수 수질의 농도를 정확하게 찍기 위해서 업체에서 가르쳐준 방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환경부는 전국의 하수 폐수 처리장 8곳을 적발하고 관계자 2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오늘은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죠. 두 차례 큰 지진 이후 전국 곳곳엔 지진이 났을 때 피할 수 있는 5개 대피 장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말만 대피소지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지진이 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지어도 되게끔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벽돌이 떨어져 자동차를 덮치고 기숙사 외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경주와 포항 지진 이후 정부는 시민들이 피할 수 있는 지진 5개 대피 장소를 본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5개 대피소가 실제로 안전한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에서 취재진이 찾은 대피소는 건물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이 대피 장소 바로 옆에는 벽돌로 된 건축물이 있는데요. 1년 전 포항에선 제가 서 있는 이 장소만큼 먼 곳까지 낙하물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피소는 주변 건축물 높이에 1.5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최근 이 기준은 고층 건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으면 된다는 모호한 기준으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에도 없어요. 조금 너무 과하게, 너무 좀 이상적으로 지정한 게 같다. 이런 전문가 의견들이 많으죠. 현실적 여건을 고려했다지만 오히려 기준이 모호해진 탓에 지금처럼 위험한 장소에 대피소가 들어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건물 높이로부터 얼마만큼 혹은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의 옆 경우와 또 내진 설계가 안 된 옆 건물을 구분해서 구체적인 정량적인 어떤 수치가 좀 준비가 되었습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벌써 1년. 하지만 지진에 대한 대비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한 소비자가 12만 원짜리 제주도 호텔 숙박 상품을 소셜 커머스 업체 티몬을 통해 예약했다가 이틀 후에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티몬이 수수료를 무려 60% 이상 떼고 4만 4천 원만 돌려줬습니다. 아직 숙박날이 7일이나 남았는데 말이죠. 소비자가 항의했더니 티몬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미리 알렸다는 입장. 하지만 공정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업자가 취소에 필요한 최소 비용만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사실상 위약금 수준이라며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본 겁니다. 사업자들 툭하면 규정 운운하는데 나쁜 규정까지 다 인정받는 건 아닌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으로 결론 나면서 주식 거래도 중단됐고 8만 소액 주주들의 주식 무려 5조 원도 묶였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기업 가치가 거짓으로 부풀려진 줄 알았다면 투자도 안 했을 거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엄혜린 기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이 증선이 결정 이후 내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회계 처리는 적법했다며 법적 소송 등 정면 대응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가 중단되면서 당장 개인 투자자 8만여 명의 5조 원어치 주식이 묶였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재테크로 가려고 넣었는데 휴지 조각이 된다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불안하고 좀 억울하고 초조하고 좀. 급기야 일부 소액주주들은 삼성바이오와 회계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300여 명이 소송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사지 말았어야 할 주식을 비싸게 매수한 것에 발생한 그로 인한 손해, 이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삼성바이오 대주주인 삼성물산에도 분식회계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주가가 10만 원 밑으로 내려앉으며 합병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고 감리 가능성에 검찰 수사까지 예정돼 있어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3.1운동을 이끈 민족대표 33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후손들에게 소송을 당한 역사 강사 설민석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법원은 설 씨의 표현이 역사 속 인물들을 필요 이상으로 경멸하고 조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유명 역사 강사인 설민석 씨는 자신의 저서와 강의를 통해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행적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룸사롱이 있었습니다. 태화관이라고. 이완용 단골집이거든요. 그리로 가요, 대낮에. 거기서 낮술을 막 먹습니다. 또 민족대표 대다수가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손병희 선생 등 민족대표의 후손 21명은 허위사실로 민족대표와 후손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지난해 4월 6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후손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설 씨가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총 1,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족대표 가운데 3명의 친일 반민족 행위가 밝혀졌을 뿐 대부분이 친일로 돌아섰다는 표현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룸사롱, 낮술판 등의 표현이 역사 속 인물에 대해 필요 이상의 조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문제가 된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는 역사를 비평할 때 허용되는 범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설 씨에 대해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한국광고주협회는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오늘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매경 미디어그룹 초청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장대환 매경 미디어그룹 회장은 비롯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를 지식 기반 사회로 도약시키기 위한 매경 미디어그룹의 미디어 콘텐츠 제작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SK를 8년 만에 우승으로 이끈 힐만 감독이 개인사로 팀을 떠납니다. 염경엽 단장이 새 감독으로 취임하며 새로운 왕조 건설을 다짐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레이오프 5차전 역전 끝내기 승리에 이어 1위 두산마저 꺾고 8년 만에 한국 시리즈를 제패한 SK. 감격의 여운이 채 가시기 도전에 힐만 감독과의 이별을 맞았습니다. 힐만 감독이 투병 중인 노모를 부양하러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2년간 친형 같은 리더십으로 선수들과 정을 나눴던 힐만 감독은 마지막까지 의리를 외쳤습니다. 의리! 구단 전 직원을 언급하며 15분이나 인사말을 한 힐만 감독은 작별 선물로 희망의 노래를 선사했습니다. I got a feeling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That tonight's gonna be. 이어 후임으로 내정된 영경엽 신인 감독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와이번스의 새로운 사령탑 감독님요. 2년 만에 야전 사령관으로 돌아온 염경엽 감독은 힐만 감독의 사랑받는 야구를 계승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년 동안 힐만 감독이 계속 실행을 해왔고 그런 부분들을 이어서 발전의 퍼센테이지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우승 3일 만에 감독 교체를 완료한 SK는 내일 일본으로 마무리 훈련을 떠나며 2연패를 향한 닻을 올립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이었던 오늘 수험생들을 위한 다양한 응원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위를 달리는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도 수능 응원에 동참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수살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맨체스터 시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구단 선수들이 한국어로 수능 수험생들을 응원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 구자철과 지동원이 뛰는 독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도 구단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한국 수험생을 응원했습니다. 유럽 축구팀들의 수능 응원은 글로벌 마케팅 차원입니다. 맨체스터가 수능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저 비용에 고효과적인 감성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가 있다는 거죠. 유럽 주요 구단들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언어의 홈페이지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 국가별 맞춤형 팬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한국어 설날 인사 동영상을 올렸고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은 광복절마다 한국어 계정에 태극기 사진을 올리고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눈길을 끄는 유럽 축구팀들의 글로벌 팬 관리, 재치 있는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MBN 뉴스 전광렬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게 나타나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충청과 전북, 광주와 경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가리키겠고 그 밖에 남해안 지역에서는 내일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초미세먼지 농도 또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며칠간 우리나라는 주로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요. 바람의 방향이 서풍으로 바뀌면서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추워집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한낮 기온 11도, 수원 13도로 오늘보다 기온 내려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부분 오늘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광주의 한낮 기온은 13도, 부산은 1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 내일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릉 아침 기온 9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가 부쩍 추워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0도, 그 밖의 지역은 영하권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아일랜드에서 17살 여학생을 성폭행한 남성이 재판에서 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을 내밀며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이 레이스로 된 끈 팬티를 입고 있었으니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거다라고요. 더 황당한 건 이후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 이게 알려지자 SNS상에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레이스 속옷과 함께 이것은 동의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오는 아니오를 의미한다는 극히 당연한 상식은 언제쯤 이 세상에서 통하게 될까요?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